이번 장에서는 챕터 15 Equipment Productivity라고 해서 장비의 생산성과 관련된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0개 장 중에 15번째 장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15.1 Need for Heavy Equip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업에 있어서 왜 이런 중장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장비로 인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많은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보다 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한 대의 장비를 투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 현장 또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적 가격에 최대 생산성을 가진 장비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설 현장에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종류의 장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들 장비 간의 생산 능력, 건설 능력이라고 하는 캐파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한쪽 장비에서 아이들 타임, 즉 유유 시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장비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최적 가격에 최대 생산성을 가진 장비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결국 장비의 생산성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시간당 임대료가 $500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서는 홀러라고 되어 있는데 트럭 같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의 렌트비는 시간당 $500가 되는데요. 이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되냐면 1시간에 750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써보면 시간당 750 큐빅 야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의 큐빅 야드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즉, 이 장비의 큐빅 야드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 앞서 있었던 $500라는 비용을 750 큐빅 야드라고 하는 생산성으로 나눠주면 500 나누기 750, 즉 0.6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바로 이 0.66이라는 게 1 큐빅 야드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이 장비의 가격,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중장비들은 크게 트랜스폼 장비와 트랜스포트 장비, 즉 변환 장비와 수송 장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변환 장비라고 하는 건 대상 작업물에 대한 물리적 변환을 발생시키는 장비들을 의미하는 거고, 트랜스포트라는 것은 트럭처럼 단순하게 물리적인 위치만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구분 방법으로는 프로덕티브 장비와 서포트 장비라고 나눌 수 있는데 프로덕티브 장비라고 하는 것은 메인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서포트 장비는 보조 장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메인이 되는, 즉 앞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장비의 아웃풋이 기성과 연결되는 그런 장비들을 프로덕티브 또는 메인 장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과 상관없이 메인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즉 건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들을 서포트 장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설업 중에서도 토목 분야에서는 대규모 물량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토공사라든가 콘크리트 공사 또는 아스팔트 공사 같은 경우들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으로 즉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대형 중장비가 투입이 돼서 건설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토목 분야에서는 대규모 물량 공사가 위주가 되고 따라서 중장비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선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5.2절에서는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비의 작업 능력이라고 하면 이는 작업량과 작업률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작업량을 작업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멘전이 작업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만큼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결국 작업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cyclic capacity라고 하는 거 앞서 얘기한 작업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을 의미를 하는 건데 바로 이 작업량을 계산해서 작업 능력을 계산하는 이 부분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cyclic rate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처리 횟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작업률이라고 하는 cyclic rate는 1 나누기 작업시간, 즉 작업시간의 역수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업시간이 예를 들면 15분이다. 그럼 1시간이 60분이 되잖아요. 그럼 작업시간분의 1이라는 건 1 나누기 15분. 자, 이걸 시간 개념으로 놓고 보면 1 나누기 0.25 시간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보면 4 per 시간이 돼서 1시간에 4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작업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요 15분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고요. 작업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1 나누기 15, 즉 작업 시간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간 단위로 쪼개 놓으면 이렇게 시간당 4개 이런 컨셉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작업률, 즉 단위 시간당 처리 횟수 요 개념이죠. 그것이 이 부분에 입력이 되면 결국 두 개의 곱으로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네요. 작업률은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작업 능력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작업 능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 자, 토목에선 기본적으로 토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흙에 대한 일감을 표현을 할 때 그 일감의 밀도에 따라서 다소 다른 표현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weight to volume ratio를 서로 다르게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는데요. 3타입으로 구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뱅크와 루즈와 컴팩티드라는 컨셉입니다. 뱅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밀도를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볼륨이 1 큐빅 야드이고 그때 무게가 2000파운드였다라면 밀도를 계산하면 무게를 갖다가 부피로 나눈 것이니까 2000 나누기 1이 돼서 2000이라는 밀도 값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의 밀도다라고 하면 루즈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게에서 부피가 30%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뱅크와 비교했을 때 웨이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볼륨이라고 하는 부분이 1.3 큐빅 야드가 된 겁니다. 아까는 1이었죠. 1이었던 게 1.3, 즉 30% 정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 밀도를 계산해 보면 2000이라고 하는 무게는 동일하지만 부피가 1.3이 되었기 때문에 밀도는 1538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진, 즉 동일한 무게에 대해서 부피가 더 커진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컴팩트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컴팩트는 같은 무게에서 부피가 10% 감소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똑같이 여기도 2000파운드인데 뭐가 달라졌죠? 볼륨이 1이 아니라 0.9 큐빅 야드로 줄어들게 된 거죠. 따라서 이때 밀도를 계산해 보면 2000이라고 하는 무게를 0.9라고 하는 부피로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2220이라는 높은 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의 흙이 있고요. 그 흙이 부피가 늘어난 케이스, 그리고 다짐을 통해서 부피가 줄어든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각각의 이 덩어리의 무게는 동일한 겁니다. 단지 이때는 부피가 커진 거고요. 이때는 부피가 작아진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부피가 작아지면 루즈, 부피가 커지면 루즈, 부피가 작아지면 컴팩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의 양이, 즉 토공의 양이 뱅크로 표시되어 있느냐, 루즈로 표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컴팩트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벌크나 루즈의 케이스, 즉 어떤 케이스죠? 정상에 비해서 부피가 커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 얼마나 커져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퍼센트 스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 스웰이 30%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중량의 보통 부피에 비해서 30%의 부피가 증가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뱅크가 1 큐빅 야드였다면 여기서 루즈는 1.3 큐빅 야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피가 30%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때 이 30%를 퍼센트 스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반면에 컴팩트 된 것, 부피가 줄어드는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컴팩티드가 되는데요. 자, 이때 얼마만큼 부피가 줄어드는가 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슈링키지 팩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링키지 팩터가 10%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중량에 대해서 부피가 10% 감소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 큐빅 야드가 얼마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10% 줄었으니까 0.9 큐빅 야드로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10%가 부피가 줄어들었다 하면 슈링키지 팩터가 10%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퍼센트 스웰이 구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퍼센트 스웰은 1 나누기 로드 팩터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로드 팩터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나 이 퍼센트 스웰이 큰가 낮은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척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드 팩터가 1이라면 여기가 분모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1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니까 퍼센트 스웰이 0으로 돼버리죠. 이때 퍼센트 스웰은 0%가 되는 겁니다. 즉 로드 팩터가 1이다 라는 말과 퍼센트 스웰이 0%다 라는 말은 동일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로드 팩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식이 만들어지는 거냐? 자, 분모가 뱅크 상황에서의 큐빅 야드에 대한 파운드, 얘는 루즈 상황에서 큐빅 야드에 대한 파운드니까 밀도분의 밀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면 뱅크의 밀도분의 루즈의 밀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로드 팩터의 산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제에서 보면
뱅크의 밀도가 2000이었고요. 그리고 루즈의 밀도가 1538이었죠. 2000을 아까 부피가 1.3배 늘어지니까 1.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값은 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2000을 1.3으로 나눠준 그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0.77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퍼센트 수혜를 구한 이 산식에다가 로드 팩터 0.77을 넣어보면 0.77분의 1-1 곱하기 100 하니까 30%라고 하는 퍼센트 수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퍼센트 수혜이 30%였기 때문에 앞에서 1이었던 부피가 뱅크였을 때 루즈였을 때 1.3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뱅크에 비해서 루즈의 밀도가 30% 증가한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1.3으로 나눈 값이 밀도가 되었고 그거로 로드 팩트를 구하고 다시 퍼센트 수혜를 구하니까 이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죠. 동일한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드 팩터가 작아지면 퍼센트 수혜율이 커지게 되겠고요. 로드 팩트가 커지게 되면 퍼센트 수혜율은 작아지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드 팩터를 이용을 해서 퍼센트 수혜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때 로드 팩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뱅크의 밀도분의 루즈 상태의 밀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로드 팩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퍼센트 수혜 값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부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머티리얼별로 지금 여기에는 뱅크 상태에서의 파운드가 나오고요. 루즈 상태에서 파운드가 나오니까 뱅크 상태의 밀도와 루즈 상태의 밀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밀도를 분모로 바꿔주면 그게 로드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드 팩터 0.72라고 나온 값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2130 나누기 2960 이 값과 이 값의 비율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로드 팩터를 이용을 해서 퍼센트 수혜를 구해보면 자, 로드 팩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거분의 1-1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40%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로드 팩터 0.72분의 1-1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40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0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머티리얼들도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뱅크 상태와 루즈 상태였을 때의 밀도를 바탕으로 로드 팩터를 계산하고 그 로드 팩터를 바탕으로 퍼센트 수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엔드 로더가 있는데요. 얘의 작업량은 시간당 200 뱅크 야드, 뱅크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더는 이런 로더가 한 개가 있는데 얘의 시간당 처리 능력은 200 큐빅 야드인데 어떤 부피로 따졌을 때 뱅크로 따졌을 때 보통의 밀도로 따졌을 때 200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로더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작업한 물량을 4개의 트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트럭들은 18 루즈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링키지 팩터가 1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뱅크에서 컴팩트로 넘어가는데 부피의 감소율이 10%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트럭이 있는데 걔네들은 한 번 처리할 때마다 각각 18 루즈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각 트럭은 운반을 하는데 사이클 타임이 얼마나 걸리냐면 15분, 즉 한 번 운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갔다 오는데 15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시간당 4회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 나누기 0.25 시간 해서 4회 per 시간, 이런 컨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the earth has a percent swell 20%니까 퍼센트 스웰이 20%라는 얘기고요. 총 작업해야 되는 일의 양은 18,000 큐빅 야드인데 단위가 컴팩티드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작업량은 18,000 컴팩티드 큐빅 야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작업을, 즉 18,000 컴팩티드 큐빅 야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는 게 이 예제의 질문입니다. 자,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더부터 생산성을 좀 따져보면 시간당 200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단위가 뱅크 단위예요. 뱅크. 그렇죠? 따라서 그거를 루즈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퍼센트 스웰 20%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의 그 생산성 데이터에다 곱해줬더니 240 큐빅 야드인데 이제는 뭡니까? 뱅크가 아니라 루즈 데이터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배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즉 로더의 생산성을 표시를 하는데 뱅크 단위가 아닌 루즈 단위의 부피 단위를 이용을 해서 생산량을 처리하는 양을 커버를 했더니 그게 240 큐빅 야드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럭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개의 트럭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4개의 트럭 곱하기 15분분의 60분. 그러니까 한 번 처리하는데 왕복 시간이 15분이었고 그 시간 단위로 좀 따져보기 위해서 60분으로 나눠주면 이 컨셉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바로 이 4회 처리 시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 번에 18 큐빅 야드. 근데 그 단위가 원래 루즈 단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서는 뱅크였던 걸 루즈로 바꿔주니까 변환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똑같이 루즈에서 루즈로 가는 거니까 별다른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72 큐빅 야드. 이건 어디서 온 거죠? 얘랑 이렇게 곱해준 거죠. 4 곱하기 18. 자, 그리고 포사이클이라고 한 거는 바로 여기에서 온 요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288 큐빅 야드 per hour for 4 트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개 트럭이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시간당 288 큐빅 야드만큼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더는 지금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게 240이고요. 트럭은 288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 이 두 개가 같이 쓰인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생산 용량이 더 적은 거에 의해서 전체 작업량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놈이 바로 전체 작업량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얘 입장에서는 48 정도의 생산 능력이 유휴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러한 로더와 같은 장비를 생산 용량을 제약하는 장비라고 해서 병목 장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총 작업량에 필요한 작업 시간을 결정을 하는 데는 바로 이 병목 장비가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그런 말이 써 있죠. 기본적으로 로더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캐파를 제약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240 큐빅 야드라는 게 작업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총 작업량은 18,000 큐빅 야드인데 컴팩티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8,000 큐빅 야드를 컴팩티드 형태에서 뱅크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18,000 나누기 슈링키지 팩터에 해당하는 10%를 감안해서 0.9분의 18,000 해가지고 2만 큐빅 야드, 즉 컴팩티드에서 뱅크로 바꾸는 변환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다음엔 다시 뱅크를 루즈로 바꿔주는 변환을 한번 더 해야겠죠. 그래서 2만 큐빅 야드인데 그거가 24,000 큐빅 야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퍼센트 수열이 20%니까 1.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뱅크를 루즈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18,000 컴팩트였던 게 24,000 루즈로 부피의 볼륨이 바뀌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전체 일감은 24,000 큐빅 야드가 되겠고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당 240 큐빅 야드니까 두 개를 나눠줘 버리면 100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은 100시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표준품셈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적 환산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적 환산계수 L과 C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최적분의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 보통 이 숫자는 1보다 큰 게 보편적이겠죠. 흐트러지면 아무래도 최적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자, 반면에 C는 자연 상태의 최적분의 다져진 상태의 최적이기 때문에 통상 1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L과 C라는 최적 환산 계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우리가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 자연 상태의 최적, 그리고 다져진 상태의 최적을 언제든지 상호 변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상호 변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식을 아래쪽에 최적 환산 계수표라는 이름으로 표준품셈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표는 요 행에 해당하는 게 기준이 되는 양을 의미를 하고요. 요 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연 상태의 최적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주어진 값이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Q의 기준이 되는 Q 곱하기 최적 환산 계수. 자, 여기 보면 두 개 겹쳐지는 부분이 L분의 1이죠. 그래서 L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을 L로 나눠주면 바로 그것이 자연 상태의 최적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산표를 이용을 해서 상호 변환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참고로 암이나 또는 토 종류에서 이 L과 C 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이 표준품셈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라요. 15.3에서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력 부분에 대해서 장비의 출력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비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장비를 운용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즉, 장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요구 출력이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 출력은 이 장비가 낼 수 있는 가용 출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용 출력 중에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가용 출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요인들로부터 장비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요구 출력에 대한 결정 요인들을 또 분해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요구 출력의 결정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출력,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롤링 레지스턴스라고 불리는 회전 저항, 줄여서 RR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드 레지스턴스라고 불리는 경사 저항, 줄여서 G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개의 저항 값에 의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력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출력 값이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장비는 그것보다 높은 출력을 제공해야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출력이 요구 출력보다 높아져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 15.2에서는 롤링 레지스턴스 값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 노면이 하드하냐 아니면 소프트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톤당 파운드스가, 즉 레지스턴스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노면이 딱딱하면 좀 낮은 값이 나오고요. 반면에 노면이 무르면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즉 저항 값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면 노면 상태가 무르면 무를수록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노면에서는 작은 값, 무른 노면 위에서는 더 큰 저항 값이 롤링 레지스턴스, 회전 저항으로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을 그저 해석을 해본다라면 아스팔트 바닥 같은 데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모래사장 같은 데서 작업을 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롤링 레지스턴스를 결정하는데 크게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요. 자, 바퀴의 내부 마찰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바퀴가 얼마나 찌그러드냐, 이렇게 찌그러든 비율, 그리고 이 바퀴가 이게 흙의 높이라고 하면 얼마나 흙 속으로 파묻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바퀴에 걸려있는 적재 하중, 이 네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회전 저항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밑에는 그레이드 레지스턴스, 경사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경사 저항은 노면 경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경사 저항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평지에서 필요한 값보다 더 큰 저항이 추가가 될 테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내리막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내리막 경사만큼 저항값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케이스에서는 네거티브 포스가 경사저항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내리막길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장비에게 도움이 되는 포지티브 형태의 포스가 물건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오히려 덜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경사저항이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롤링 레지스턴스는 내부 마찰, 찌그러듦, 파묻힘, 적재 하중과 같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경사저항은 노면의 경사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롤링 레지스턴스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근사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사식에서는 롤링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건 40파운드에다가 30파운드 곱하기 penetration 값을 곱한 거에 의해서 근사될 수 있다라고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pene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면이 이렇게 있을 때 노면에 바퀴가 얼마나 잠기는가 하는 높이를 나타내는 게 penetration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전장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바퀴가 잠기는 높이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퀴가 잠기는 높이가 2인치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바퀴에 걸리는 회전 저항은 40 플러스 2 곱하기 30. 즉 여기 있는 산식에서 나와 있죠. 베이스가 40이 되고 거기에 인치 수에 비례해서 1인치당 30파운드씩 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40파운드에다가 2인치 곱하기 30파운드 퍼 인치 하니까 이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뭘 곱하느냐? 휠에 걸리는 웨이트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이 바퀴에 걸리는 부하가 무게가 7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모두 곱해보면 7,000파운드가 되고 바로 이 7,000파운드가 롤링 레지스턴스 값으로 작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는 롤링 레지스턴스를 구하기 위한 근사식인데 그 근사식의 모습은 40 곱하기 2 곱하기 30 인데 이 2는 여기에서 말하는 잠기는 인치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바퀴에 걸리는 무게 70톤을 곱해서 7,000파운드라고 하는 롤링 레지스턴스 값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사저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는 100피트의 허라이전 디스턴스에 6피트만큼 라이즈가 있다는 거니까 경사를 따지면 이렇게 100하고 여기에 6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경사도를 구해보면 6%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00분의 6 해서. 경사가 6%일 때 퍼센트 그레이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GR 경사 저항은 퍼센트 그레이드 곱하기 20파운드 곱하기 휠에 걸리는 웨이트. 그래서 위 예제에서 보면 경사 6% 거기에 20파운드를 곱하고 70톤이라고 하는 이 무게에 걸리는 바퀴에 걸리는 무게를 곱해보면 8,400파운드라고 경사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회전 저항, 이놈이 경사 저항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롤링 레지스턴스와 그레이드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이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파워가 있을 텐데요. 그 파워는 롤링 레지스턴스와 그레이드 레지스턴스의 값을 더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00파운드와 8,400파운드를 더하면 15,400파운드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즉, 이 6%의 경사가 이렇게 길이 생긴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길이 생긴 거냐. 즉,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그래서 이때는 네거티브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때는 포지티브로 힘이 작용이 되니까 필요한 파워가 만약에 내리막길이 되면 RR에서 GR을 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00파운드에서 8,400파운드를 빼면 마이너스 1,400파운드가 되고 이 이야기는 가만히 냅둬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의 힘이 작용을 한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즉 힘 없이도 이 내리막길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오르막길 가려면 15,400파운드의 힘이 필요하다. 내리막은 그냥도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경로가 루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로. 그리고
그때마다 경사도가 좀 다른데 1번은 평지, 2번은 6도만큼의 오르막길, 3번 구역도 평지, 4번은 마이너스 4도의 내리막길, 그리고 5번 섹션은 평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일단 롤링 레지스턴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기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그레이드 경사도도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도, 0도, 0도고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 4%, 6%, 마이너스 4%의 퍼센트 그레이드가 있는 경우. 자, 그래서 경사 저항을 한번 구해보면 1번 구역과 3번 구역과 5번 구역에서는 경사도가 모두 0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레지스턴스, 즉 경사 저항이 존재하지 않고요. 2번 구역과 4번 구역에서 필요한데 2번 구역에서는 6%,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그걸 앞쪽에서 퍼센트 그레이드 구하는 산식이 있잖아요. 퍼센트 곱하기 20파운드 곱하기 70톤 해가지고 구해보면 자, 8,400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걸까요? 6% 곱하기 20파운드 곱하기 70톤 해서 나온 거죠. 27이 14, 1,400에다가 6배를 곱해서 8,400. 그리고 마이너스 5,600은 마이너스 4%에 20 곱하기 70. 그래서 8,400 마이너스 5,600. 그 두 개의 값이 이렇게 값의 표에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저항은 여기 다 롤링 레지스턴스 값이 나와 있으니까 롤링 레지스턴스에다가 곱하기 70톤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7, 2, 42, 4, 7, 28, 8, 7, 56, 8, 7, 56, 4, 7, 28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롤링 레지스턴스와 그레이드 레지스턴스를 더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그게 파워 리콰이어드, 필요한 요구 출력이 나오겠죠. 장비가 이 정도의 힘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1번 구간에서는 4,200만큼, 2번에서는 11,200만큼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네요. 얘는 5,600, 얘는 0, 얘는 2,800. 그래서 결국 이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장비의 속도를 낮춰가지고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단 기어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 이런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단 기어를 이용해서 속도는 높이고 출력은 낮추는 방식으로, 얘는 속도는 낮추고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회전 저항이 달라지는 건 이 구역별로 노면의 상태가 무르기가 딱딱한 것부터 물렁한 것까지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은 상대적으로 길이 좀 딱딱한 거고, 요 3번과 4번은 상대적으로 길이 무른 상태, 물렁물렁한 상태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5.4 파워 어베일러블에서는 장비의 가용 출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비의 가용 출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엔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장비에 어떤 기어비를 쓰느냐. 그래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출력은 높아질 테고요. 속도를 높이면 출력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단 기어, 얘는 고단 기어에서 보통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어떤 기어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가용한 출력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트랙 타입 트랙터에 대해서 속도와
그거에 따른 출력 부분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기어가 1, 2, 3, 4, 5, 6이니까 6단짜리 기어네요. 그리고 포워드 속도와 리버스 속도를 이렇게 따로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나누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단위를 마일 퍼 아워랑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눠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진이나 후진이나 기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기어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출력 값은 아마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요. 먼저 정상 출력을 보면 52,410에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6단이 되면 8,660까지 줄어들게 되네요. 그리고 최대 출력 역시 63,000에서 11,360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리해서 보면 속도를 낮추면 출력이 높아지고 어디서? 저단 기어에서. 고단 기어가 되면 속도는 높아지지만 출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표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 근데 이때 100파운드의 출력이 필요할 때 과연 최대 가능한 속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자, 얘가 제공할 수 있는 출력이 요놈들이잖아요. 여기에는 뭐 정상이고 얘는 최대 출력. 그래서 적어도 12,000, 15,000 정도는 돼야 10,000파운드의 출력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때 속도를 따져보면 3단 기어를 써야 되고 속도는 8.1 마일 퍼 아워 정도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이 이 10,000파운드의 출력이 필요한데 자, 이쪽 장비에서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10,000파운드면 제공하는 출력이 이 정도면 되죠. 13,000이나 17,000. 따라서 5단 기어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진은 4.9, 후진은 4.9 정도가 바로 이 최대 가능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출력에 따라 기어를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속도도 변경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장비의 특성표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35톤짜리 오프 하이웨이 트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짐을 운반을 하는데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5톤짜리 트럭이 경로 1을 통해 가지고 수송을 한다라고 하면 총 거리는 4.6마일, 피트로 따지면 24,344피트가 되고요. 이때 그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롤링 레지스턴스는 50파운드 정도가 되는 겁니다. 톤당. 두 번째 경로는 상대적으로 경로가 좀 짧아요. 2.8마일에 14,784피트 정도가 나오고요. 이때 롤링 레지스턴스를 구해보면 톤당 90파운드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길의 상태가 요 놈은 노면이 양호한 상태고 하지만 거리는 좀 멀고 얘는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길이, 운송거리는 짧은 그래서 노면이 양호하지만 길이가 긴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면은 나쁘지만 길이가 짧은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equivalent percent grade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 회전 저항을 경사 저항으로 동일한 크기의 경사 저항으로 변환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회전 저항을 경사 저항으로 환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루트와 두 번째 루트에 대해서 거리는 4.6마일, 2.8마일이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각각 50파운드와 90파운드의 회전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동일한 크기의 경사 저항으로 변환을 해보면 50파운드는 2.5도, 그리고 90파운드는 4.5도
경사 저항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변환하는 식은 롤링 레지스턴스를 20파운드로 나눠서 그 값을 각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50 나누기 20 하니까 얘가 2.5도가 된 거고요. 90 나누기 20 하니까 얘가 4.5도가 된 거고, 바로 이게 경사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경사를 계산하고 나면 아래에서 여기 1번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로 가서 밑에 있는 기어 리콰이어먼트 차트를 이용을 해서 가로축은 속도, 세로축은 소요되는 구동력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경사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뭐 5%, 10%, 15%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2.5%와 4.5%를 찾으려면 중간값을 하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선이 2.5%를, 그러니까 2%와 3% 사이죠. 그리고 여기는 4%와 5% 사이에서 4.5%의 그래프를 하나 찾아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했냐 하면 롤링 레지스턴스를 경사도, 퍼센트 그레이드로 바꿨고, 그렇게 구한 4.5도와 2.5도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기어 리콰이어먼트 차트에서 두 개의 선을 찾은 겁니다. 바로 이 선과 이 선, 빨간 거로 표시된 그 두 개의 선을 찾아낸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선과 두 개 찾아낸 선과 세로로 나와 있는 12만 6천 파운드라고 하는 부분의 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 12만 6천 파운드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오프 하이웨이 트럭의 무게가, 빈차, 공차 상태의 무게가 5,600파운드고 짐을 갖다가 7만 파운드를 실었습니다. 따라서 만차가 되면 56,000에다 7만을 더하니까 12만 6천 파운드의 무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와 아까의 그 두 개의 빨간 선과 만나는 이 두 배분을 찾아보면 교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점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가보면 우리가 2,500파운드와 5,500파운드라고 하는 요 지점, 두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두 경로를 따라 우리가 수송을 할 때 요구되는 이 트럭의 구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그림에서 다시 다 지워보고요. 그 그림에서 선을 따라 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굵은 선하고 만나는 그 두 개의 포인트를 찾으면 이 D라는 포인트와 여기 있는 E라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해당 소요 구동력으로 장비를 운영을 하면 장비의 이동 속도가 19마일/아워, 41마일/아워로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속도를 높이면 출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따라서 해당 장비를 5,500파운드의 출력으로 내면 19마일/아워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2,500파운드 정도로 가볍게 소요구동력을 적게 해서 움직이면 41마일/아워까지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바로 소요되는 구동력과 그때 장비의 운용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루트에서는 2,500파운드의 41마일/아워를 산출해냈고요. 2번 루트에 대해서는 5,500파운드의 19마일/아워라는 값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루트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바로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이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루트와 2번 루트에 대한 운송 소요 시간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그 운송 소요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또 이 트래블 타임에 대한 도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은 빈 차로 움직였을 때의 트래블 타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의 트래블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루트를 보면 총 24,344 피트만큼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만차 상태인 거죠. 짐을 실은 상태니까. 자, 그런데 짐을 실은 차에 대해서 데이터가 여기 보면 16,000피트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24,344피트를 얘를 두 개로 쪼갭니다. 뭐와 16,000과 8,344로. 그래서 각각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두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총 운송 소요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6,000피트에 대해서 환산을 해보면 아래에 있는 만차 상태에서 16,000피트일 때 경사도가 4.5도였잖아요. 4.5도 그래프를 처음에 이렇게 중간에 보관을 해가지고 하나 그려내고요. 거기에서 16, A가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A가 요거네요. 2.5%. 그래서 2.5%였을 때 선을 그려내고, 그거는 뭐 0과 4%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6,000피트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가서 가봤더니 이게 7.2분이 되고 7.2분이 여기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8,344피트에 대해서는 최대 속도로 운행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최대 속도로 하면 아까 41마일/아워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41마일/아워를 피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5280을 곱하고, 그러니까 1마일이 5280피트죠. 8344피트를 구하는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2.31분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산식들을 구해보면 그게 2.31분이고 표에서 7.2분을 찾았고 두 개를 합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9.51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루트 2번은 거리가 14,784피트였죠. 그리고 경사도가 4.5%. 그래서 해당되는 경사도를 이렇게 역시 근사를 해서 찾고 두 개의 포인트가 만나는 이 지점을 찾아가지고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해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 9.5분을 산출해낼 수 있겠고요. 그 9.5분이 경로 2에 대한 총 운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로 1과 경로 2가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운송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운송 시간은 뭐 유사하니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경로 1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었고 노면 상태가 양호한 케이스였죠. 반면에 경로 2는 거리는 짧았지만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거를 경사도로 따졌을 때 대략 2.5도 정도로 환산이 된 거고 얘는 4.5도로 환산이 된 거죠. 그리고 거리는 얘가 24,344피트였고 밑에 놈은
14,784pt였고, 하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앞에 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모두 다 대략 9.5분 정도의 운송 시간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운송 시간은 유사하니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루트를 결정해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표준 품셈에서 건설 장비에 대한 평균 주행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는 시속입니다. 시속 킬로미터.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로의 상태를 매우 다양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노면은 토치장 또는 토사장 등 열악한 조건의 도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양호한 상태의 도로는 편도 교통량이 1일 최대 4만 대 미만인 4차로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상태를 보면 도로의 상태가 가장 열악한 상태로부터 양호한 상태까지, 즉 아래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평균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짐을 실었을 때의 적재 속도와 공차 속도를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적재 속도는 좀 느리겠고 공차 속도가 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 시속 7km에서 8km부터 최대 시속 60km까지 노면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더 빠른 속도를 기준 속도로서 표준 품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5 Usable Power 유효 가용 출력에서는요, 특정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제공하는 출력 역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유효 가용 출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견인력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견인력 계수라고 하는 걸 보면 노면의 상태가 뭐 콘크리트냐 아니면은 뭐 아이스냐 아니면 뭐 드라이샌드냐 웻샌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견인력 계수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차이는 결국 똑같은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출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면의 종류에 따라서 러버 타이어, 고무 타이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탱크처럼 이런 트랙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견인력 계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견인력 계수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고, 견인력 계수가 결정이 되면 그 견인력 계수의 드라이버, 그러니까 장비를 끌어내는 출력을 내는 그 장비 쪽에 걸리는 무게의 견인력 계수를 곱함으로써 해당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Usable Pound Full 가용한 유효 출력은 견인력 계수에다가 드라이버에 걸리는 무게를 곱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드라이버라고 하는 건 견인을 하는 주체가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좀 앞쪽에서 이렇게 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뒤쪽에 매달려 있는 놈들이 뭐 이렇게 트랙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4휠 형태, 두 개, 네 개죠. 그리고 2휠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드라이버 쪽에 걸리는 무게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게에 걸리는 힘 중에 이런 트랙 타입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전체 무게가 다 드라이버의 웨이트로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즉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일 형태가 됐을 때는 전체 무게 중에 오로지 40%만이 이 드라이버에 무게가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 휠인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60%의 무게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에 걸리는 무게를 아래에 있는 표 기준으로 구하고 coefficient of traction은 노면의 종류에 따라서 구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유효, 가용,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 페이지에서는 coefficient of traction이라고 하는 견인 계수 그리고 지금은 weight on driver, 드라이버에 걸리는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 두 개의 곱으로써 유효, 가용, 출력이 계산되는 과정을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롤링 레지스턴스가 톤당 400파운드인 상황이고요. 여기 보니까 모래 위에서 운반이 일어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짐을 26톤만큼 실었을 때의 문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볼 건데 이 장비는 30야드 트랙터 스크래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드라이버 휠과 스크래퍼 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놈이 견인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짐을 실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견인하는 쪽이 58,800파운드가 나가고요. 스크래퍼가 25,000 해서 공차 중량이 75,800파운드가 나갑니다. 이때 무게를 보면 58,000이 67%에 해당하고 25,000이 33%에 해당해서 토탈 100%. 그래서 공차 상태였을 때의 중량 분포는 이렇고요. 자, 짐을 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탈 147,800파운드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공차열 때 75,800이고 이렇게 만차가 되면 147,800이 되니까 거기서 거길 제한 것만큼 즉 72,000파운드가 적재 용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2,000을 톤당 2,000파운드라고 환산이 되니까 2,000파운드로 나눠보면 약 36톤 정도가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리 적재가 되었을 때 147,800파운드가 될 텐데요. 그거를 드라이버와 스크래퍼로 나눠보면 76,900과 7,900 정도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100%의 비율로 나타내면 52%는 드라이버에 48%에는 스크래퍼의 무게가 실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차인 상태와 빈차, 공차인 상태의 무게 차이가 72,000파운드가 되는데 이거는 톤으로 환산하면 36톤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최대 적재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서 26톤만큼 적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26톤은 파운드로 따지면 26톤 곱하기 2,000파운드를 곱해줘야 되니까 75,800에 더해주면 127,800파운드라고 환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재를 했을 때 중량 분포를 보면 52대 48로 분산이 될 수 있고 127,800이라는 걸 52대 48로 분산을 해보면 드라이버에 66,456, 스크래퍼에 61,344 정도의 무게가 실리게 되겠고요.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러한 중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출력을 환산해 보면 400파운드, 톤당 400파운드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에서. 그리고 요 127,800파운드를 톤으로 환산해 보면 63.9톤 정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나누기 20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63.9톤이 되겠고 두 개를 곱해주면 25,560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필요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즉 26톤짜리 짐을 싣고
이 스크래퍼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적어도 25,560파운드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용한 출력을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드라이버에 실린 무게 66,456을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뭐가 곱해지죠? 바로 견인계수가 곱해지게 되는데, 견인계수 앞에 표를 찾아보면 마른 모래의 경우에는 0.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젖은 모래가 되면 0.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비를 마른 모래, 이 샌드가 마른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제공할 수 있는 유효 출력이 13,291파운드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 마른 모래에 물을 뿌려가지고 모래를 딱딱하게 젖은 모래 상태로 만들면 견인계수가 0.2에서 0.4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유효 출력 역시 26,582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25,560파운드라는 출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장비에 26톤짜리 짐을 실으려고 하는데 그게 모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모래길에서. 그런데 마른 모래 상태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출력이 13,291밖에 안 돼서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젖은 모래 상태로 만들어서 견인계수를 0.4로 높이고 그에 따라서 출력을 26,582까지 늘리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26톤짜리 로드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유효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스블 파워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뭐 몇 가지 제약이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자, 이쪽이 속도, 장비의 운영 속도 측이고 여기가 그때 제공할 수 있는 출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비가 만약에 1단으로 운영이 되면 이렇게, 2단으로 운영되면 이렇게, 3단으로 운영되면 이렇게 세 가지 커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레인지, 세컨드 레인지, 서드 레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요구 출력에 따라서 속도를 갖다가 제어하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이때 만약에 유효한 가용 출력이 이렇게 딱 상한이 잡혀 있다.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요구되는 출력이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출력이 이렇게 상한선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걔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1단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2단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까지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단, 2단, 3단은 뭐 지금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3단은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은 애초에 운영이 불가능하고 2단이나 1단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레인지가 속도로 봤을 때는 그 만나는 지점 여기와 여기. 그래서 속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출력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상태가 바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범위로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효한 가용 출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캡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그 일례로 고산지대의 경우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엔진이 이제 산소를 먹어야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연소를 시켜서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출력 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피트가 올라갈 때마다 출력이 3% 정도 감소하는데 예를 들면 뭐 3000피트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장비가 3000피트 이상에서 운용이 되면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즉 4000피트가 되면 3%, 5000피트가 되면 6% 이렇게 출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피트가 되면 3000보다 2000피트가 더 높은 거니까 1000피트에 3%니까 2000피트면 6%만큼 원래
이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출력보다도 더 낮은 값으로.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라면 고산지대에 가서 5,000m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만큼 6%가 감소된 것만큼밖에 출력을 낼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레인지도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5.6에서는 장비 간의 부하 균형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장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비는 30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는 스크래퍼입니다. 이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비는 385 호스파워를 가진 출력을 가진 도저예요. 근데 이 장비들이 이제 여기서 도저가 흙을 파내면 여기 있는 스크래퍼가 그 흙을 싣고 만차 상태로 움직였다가 특정한 장소에서 짐을 하역을 하고 다시 공차 상태로 큐에 들어와서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차례가 되면 흙을 싣고 또 만차로 움직이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는 흙을 실어주고 원래 장소로 돌아오고 또 파낸 다음에 흙을 실어주고 돌아오고, 그래서 사이클이 도저는 이런 사이클이 도는 거고 스크래퍼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실을 동안에는 동시에 이 도저와 스크래퍼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싣는 장소로부터 물건을 내리는 장소까지는 3,000피트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당연히 물건을 내리고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데도 역시 3,000피트의 거리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복 6,000피트의 거리를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도저와 스크래퍼를 각각 몇 대를 두는 것이 전체적인 장비의 부하를 균형화시켜 주는데 최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크래퍼에 대해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회전 저항을 경사 저항으로 바꿔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회전 저항이 40파운드 퍼 톤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이걸 경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전 저항을 경사 저항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자, 롤링 레지스턴스를 1도당 경사 1도당 20파운드로 환산을 해서 40파운드 나누기 20파운드 하니까 2%의 회전 저항을 경사 저항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회전 저항은 지금 40파운드 퍼 톤이었고요. 이거를 경사 저항으로 바꿔줬더니 경사도 2%에 해당한다 라고 환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램에서는 경사도에 따른 거리와 운송 시간,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운송 거리고 가로축이 여기가 운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차일 때와 그리고 공차일 때, 그러니까 로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경사도 2%가 역시 여기에도 없기 때문에 0%와 4% 사이에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근사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양쪽에다.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만차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공차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리가 3,000피트잖아요. 각각. 그래서 3,000피트와 만나는, 즉 운송거리 3,000피트와 만나는 운송시간을 구해봤더니 얘는 1.4분, 공차였을 때는 1.2분. 그래서 만차일 땐 1.4분, 공차일 때는 1.2분에 해당하는 운송시간을 갖다가 환산해 낸 겁니다. 그리고 도저, 푸셔의 입장에선 로드 타임이 0.7분, 부스 타임이 0.15분, 트랜스포 타임이 0.1분, 리턴 타임이 0.28분에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총 1.2
1.23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퍼와 도저에 대해서 이 기본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자, 사이클 타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도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일단 도저가 아이들한 상황에 있다가요. 자, 로드를 갖다가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스트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장소로 다시 트랜스퍼 돌아오고 다시 이제 리턴을 하는 푸셔를 리턴하는 시간 해서 요 사이클이 도저가 들어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시간은 0.28분, 0.7분, 0.15분, 0.1분 해가지고 4개를 다 더하니까 1.23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0.7 더하기 0.15 더하기 0.1 더하기 0.28 해서 1.23분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가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걸리는 사이클 타임은 1.23분입니다. 즉 1.23분마다 트럭에 흙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1.23분이 지나면 다음 트럭을, 또 1.23분이 지나면 다음 트럭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흙을 운반하는 사이클, 그러니까 스크래퍼의 사이클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0.7분, 0.15분, 0.10분은 도저와 스크래퍼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위에 만차 상태로 운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 1.4분, 덤프하는 데 흙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 0.5분, 그리고 다시 빈차로 돌아오는 시간 1.2분.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7 더하기 0.15 더하기 0.1 더하기 1.4 더하기 0.5 더하기 1.2 하면 이게 4.05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하나의 트럭이 짐을 싣고 가서 내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총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크래퍼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스크래퍼는 60분 동안 몇 번의 그 운송을 할 수 있냐면 한 번 운송하는데 4.05분이 걸리니까 60분을 4.05분으로 나누면 횟수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운반 횟수가 나오는 거고요. 시간당. 그리고 한 번 운송할 때마다 30 큐빅 야드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시간당 444 큐빅 야드를 운송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싱글 푸셔는, 이 푸셔는 도저는 60분의 1.23분을 나눠주니까 시간당 얘가 흙을 실을 수 있는 횟수가 환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얘도 역시 30 큐빅 야드씩 흙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1463.4 즉 444.4 대 1463.4라는 비율이 나오는데 결국 이 비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얘는 4.05분이 걸리고 얘는 얼마가 걸려요? 1.23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4.05분의 1대 1.23분의 1 하면 이 비율이 444 대 1463 비율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는 지금 스크래퍼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게 444.4 큐빅 야드라는 거고 도저는 시간당 1463.4 큐빅 야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대 운영하면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결국 도저 하나에 스크래퍼를 몇 대를 운영해야 될까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나온 결과 스크래퍼 하나는 444.4 큐빅 야드가 되겠고 도저는 1463 큐빅 야드가 되니까
도저 하나가 처리한 거를 몇 대 스크래퍼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장의 생산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퍼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쓰는 케이스로 보면 이 현장에서 작업되는 총량은 한 대 쓰면 444.4, 두 대 쓰면 888.8, 세 대 쓰면 곱하기 3에서 1333.3, 여기가 4대 그리고 5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되는 장비가 도저를 한 대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의 캐파에 해당하는 1463.4 이상으로는 캐파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이때 한 대 쓰면 이렇고, 두 대 쓰면 이렇고, 세 대 쓰면 그렇고, 만약에 네 대를 쓰면 최대 요 지점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1463.4예요. 하지만 네 번째 장비는 여기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실은 유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치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개의 비율, 즉 444.4분의 1463.4 하면 이게 3.29인데 장비를 3.29대만 사면 좋겠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장비는 정수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4대가 된 거고 그 4대를 운영하는 경우 요만큼에 해당하는, 즉 0.71대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항상 유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장비를 우리가 두 대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요만큼이 생산성 손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스크래퍼를 5대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생산성이 손실이 되는 거고, 이때는 도저가 유휴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트럭이 유휴가 되는 거죠. 얘가 푸셔, 얘가 스크래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장비에 대한 부하 균형화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바로 이 부하 균형화 부분을. 이 부하 균형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소요 장비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솔리드 박스로 나온 거, 즉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거는 장비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반면에 대시드 박스라고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이거 아니네요. 이렇게가 맞네요. 걔네들은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회전 저항 값을 구한다. 경사 저항 값을 구한다. 그걸 바탕으로 총 저항을 구한다. 그리고 적재량을 구하고 그 적재량과 총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어 비율, 속도 출력 차트를 이용을 해서 장비의 운용 가능한 속도를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운반해야 되는 수송 거리가 있으면 속도의 수송 거리를 환산을 해서 한 사이클 타임을 구해내게 되겠고요. 자, 가용 출력과 운영 효율을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량 변화율과 수송 적재량을 바탕으로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당 장비가 몇 대나 필요한가 하는 최종적인 필요 장비 대수를 환산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장비 간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장비 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비를 운영을 해야만 쓸데없는 유휴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장비 간의 밸런스를 딱딱 맞춰가면서 생산성을 높게 현장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7에서는 랜덤 워크 태스크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작업 시간의 변동성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의 변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운반 장비 대수에 따라서 생산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장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장비가 더 이상 늘어나도 이제 도저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이 늘어나진 않는데요. 자, 여기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작업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표를 그려보면 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진 않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에 넘어갈 때까지는 이 작업 시간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요. 한 대당 아까 얼마였죠? 444.4만큼 증가를 하다가 맨 마지막 네 번째 장비에 올라갈 때는 잔여 캐파에 해당하는 한 130 정도만 캐파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그래프인데 그냥 네 대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래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작업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캐파만큼 나오지가 않고 캐파가 이렇게 낮은 형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생산성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생산성 손실은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의 변동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비가 아까 보면 뭐 갈 때 만차로 갈 때 1.4분, 빈차로 올 때 뭐 1.2분, 그리고 뭐 짐을 부리는데 0.5분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떨 때는 1.4분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신호등에 걸리면 뭐 1.5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업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체 작업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세 대의 스크래퍼가 동일 간격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사이클 타임이 우리 4.05분 이렇게 아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세 대가 운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4.05분을 3으로 나눈 하면 이게 1.35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트럭과 두 번째 트럭, 세 번째 트럭 요 놈들이죠. 요 놈들 사이가 다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형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뭐 노면의 상태나 교통의 상태나 어떤 장비의 상태냐 이런 것 때문에 스크래퍼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이 4.05 합치면은 그렇긴 한데 1.5분, 1.25분, 1.75분 이렇게 서로 시간이 다르게 된다라면 이 로드를 할 때 기본적으로 푸셔가 이쪽에 트럭이 있어야지만 뭐 흙을 내려줄 거잖아요. 그런데 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얘가 1.75분이나 걸려가지고 특정한 트럭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셔에 유유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아까 1463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건 푸셔는 100% 가동을 가지고 작업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숫자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푸셔가 작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기다렸는데도 트럭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운송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즉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랜덤한 요소로 인해 이 트럭들 사이의 간격이 1.35가 아니라 1.05, 1.25, 1.75처럼 간격이 달라지게 되면 푸시의 아이들 타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아이들 타임이 발생한 것만큼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푸셔와 스크래퍼가 있으면 바로 이 푸셔가 병목 장비죠. 이거에 의해서 전체 생산 용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목 장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생산성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 대를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트럭이 운영이 되는 것과 변동성을 가지고 트럭이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이때가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이때는 생산성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바로 푸셔에 뭐가 생겨서 유효 시간이 발생을 해서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초래되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더니 그 운송 시간에 대해서 이 coefficient of variation에 따라서 보통 이제 COV라고 해서 변동계수나 변이계수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운송 시간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운송 시간이 변동성을 갖는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바로 이 COV가 높으면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봤더니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예를 들어서 0.1 이 얘기는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값이 10%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COV 값이 0.1이 되면 원래 했던 캐파가 100이라고 하면 이때 캐파가 10% 줄어들어 가지고 9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COV 기준으로 변동성이 0.1이 되면 10%만큼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예를 들어서 0.2까지 COV가 늘어나면 이렇게 가보면 대략 뭐 한 78% 뭐 이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한 22%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COV가 0.2가 되면. 그래서 그것들을 쭉 봤더니 운송 시간을 로그노멀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 COV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성도 함께 감소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렇고 뭐 왼쪽 그래프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oefficient of variation 즉 변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성은 어떻다? 계속 낮아진다. 해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낮아지는 축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의 의미는 변동성은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생산성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장비의 운송 시간, 뭐 그게 또 작업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운송 시간이나 또는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의 변동성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운송이나 작업 시간에 변동성을 줄이면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